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모바일과 광화문의 출몰하는 사문 난적들에 대해 지난 겨울 동안 레거시 언론은 많은 추적 보도를 쏟아냈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5년 전에 헬마우스 코너에서 했던 건데 2025년 봄 헬마우스 코너에서 또 언제 바로 할지 모르는 극우 메신저들에 대해 복습해 봅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 하나만요. 최근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소수정당에 대해서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소수정당과 보수 소수정당에 네.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요구한다는 건 덕질이는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전문가신데. 제가 덕질인 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사진을 하나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보시면 즐거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 보내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멘트가 너무 본인도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열 탄핵 선동은 북한 지령문. 민노총 압수수색 모르겠어. 대통령 탄핵 선동 북한 지령을 발견. 네, 압수수색에서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간첩 사용하고 간첩법 강화하라. 제가 이제 지금 이 정당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피켓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피켓 외에도 윤석열 상남자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네. 이런 플래카드 제가 꽤 많이 봤었고 같은 정당에서 내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충청의 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의 정당이지요. 충청의 미래당. 네, 그 당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에 그 당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당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득표를 하지 못하면 3%면 3%, 1%면 1% 네. 정당이 자동 해산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덕질인의 표현에 의하면 정당이 우주 쓰레기처럼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한한 땅에 공실이 생기는 거죠. 아무나 지으면 되는. 근데 그럼 그 공실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하기도 하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정당의 이제 당원 등록 명부가 그 정당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몇 푼을 주고 당을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정당들 중에 내가 새롭게 창당 작업을 복잡하게 거치지 않아도 창당할 수 있는 싸구려 당이 있나? 라고 찾다가 당을 찾아서 창당할 필요 없이 원래 있던 당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인 카페 넘겨받듯 하는 거네요. 소수 그렇죠. 네. 가끔 간판 바뀌잖아요. 네. 소수 극우 정당 혹은 소수 진보 정당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극우적인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다. 적어도 최근에는. 그런 정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 정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성소수자 인정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당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우의 발호가 기회의 장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 스탑 더 스틸 밑에 정당명 내일로 미래로당 연락처도 적어놨어요. 네네네네. 그 연락처 뒤져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행적도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덕질이는 그런 거 금방금방 하던데. 네. 예. 이런 작은 정당들에게도 신호는 읽히는 겁니다. 작은 정당은 일종의 장사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큰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당원을 몇 명을 얻고 더 심하게는 심각한 선거 범죄가 있을 수 있죠. 공천을 주는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의 가능성을 보는 건데 이분들은 정당은 아젠다가 있어야 당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은 아젠다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남의 걸 베끼죠. 그죠.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죠. 극우의 아젠다는 거짓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도 할 필요 없고 혹은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서 거짓말만 하면 돼요. 그중에서. 싸게 베낄 수 있고. 네. 극우 장사가 핫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보던 알듯말듯한 정당의 이름들이 요즘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극우적인 얼굴로 바꾼 다음에 다시 나온다는 건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류를 가장 열심히 뒤져본 헬마와 함께 예.
오늘도 어제 오늘 내일 얘기가 거의 비슷한데 지난 최초의 헬마우스 데뷔 시기에 헬마우스를 먹여 살린 헬마우스의 친구 슬래시 사문 난적들이 친구 슬래시 사문 난적.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근황 복습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레노버 노트북을 싸게 사기 위해서 액세스몰을 들르면 좋습니다. 액세스몰.kr입니다. 네, 프로모션이 없을 때도 저렴하게 레노버 노트북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죠. 상당수의 큰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프로모션보다 저희의 일반 가격이 더 쌉니다. 네, 말씀해주신 주소를 경유를 해서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XSFM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방법은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시고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쿠폰 코드는 늘 같은 XSFM2 숫자 2 레노버입니다. 노트북 최대 30% 할인이 되는 쿠폰이에요. 네. 프로모션이 아닌데도 30%라고요.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엄청나다고요. 네. 간혹 쿠폰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사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팔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라는 평가를 받는 제품들이 간혹 있죠. 네. 그런 것들은 프로모션 안 걸리는 게 대부분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X1 카본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리전 9i 네, 30만 맞아요. 맞죠? 들렸어요. 30만 원대 좋아요. 경제적인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슬림 1i까지 다양한 활용도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르기 좋은 시기잖아요. 네. 팟캐스트를 안 들으시다가 갑자기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많은 분들이 한 10년째 네. 레노버 노트북을 살 때는 액세스몰을 들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를 해야 돼.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그리하여 질긴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한국 사람. 덥고 네, 중동에서 돌아온 헬마우스고요. 안녕하세요. 중동 갔다 온 헬마우스입니다. 네, 3월 중순에 3월 21일에 겁나 상징적인 한겨레의 칼럼이 많은 시민들에게 개까였습니다. 계엄을 견디게 해준 4가지 용기라는 칼럼입니다. 이 4가지 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일 밤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사실을 고백해준 군인들의 용기, 그리고 이후에 광장에 꾸준히 나선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용기. 이게 마치 화장 남천동에서 할 거 없을 때마다 나오는 이준석 짤 뭐 있죠? 더 지니어스 시즌 1 제 1화 탈락자입니다. 0킬 1데스. 예. 그거랑 똑같이 그 아저씨 자주 쓰고 싶은 짤이 있어요. 2020년 1월 28일 경향신문의 임미리 교수 칼럼. 민주당만 빼고 의 바로 그 세계관의 정수가 묻어있는 칼럼이었거든요. 젊은 기자의 이 칼럼이. 왜?
만만하면 일을 잘해 때립니다. 근데 특이한 일관성이 있어요. 그들이 강해질 것 같으면 계속 만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에서 더 때립니다. 이 지점에서 3월 중순에 29번째 탄핵, 30번째 탄핵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가지고 논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탄핵이 야당의 부담이라고 말하는 언론은 탄핵의 대상에 편을 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이진숙이 2명을 데리고 거수 하면서 89명을 2시간에 뽑아놔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탄핵이 야당의 부담이라고 얘기한다. 안동환 검사가 무고한 공무원을 데려다가 누명을 씌운 다음에 재판에서 지고 나면 보복 기소를 한 게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언론인들은. 근데 그 언론인들은 현장에서 그걸 취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30번의 탄핵 중에는 윤석열이 있고 김용현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탄핵인가요? 그걸 가장 가까이서 취재한 사람들입니다. 여의도 앞에서 술 먹다 뛰어간 기자들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탄핵이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 열심히 공부했다가 일부러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소신을 통해서? 그게 지난주와 이번주에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극우화는 극우의 대중화라고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중화는 메이저 일반이 이미 극우였던 지점이 발견된 거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양을 가지고 있었네? 거기 극우들 우리 와서 친해져 보자 라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레거시 언론들에게도 이런 지점은 있다. 대중화가 되고 나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괴물.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괴물은 문제가 뭡니까? 도시 일반의 에티켓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종이를 씹어먹고 다녀요. 그런 이들이 나오는 데에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성 엘리트들이 매우 큰 몫을 했다라는 논증을 찬찬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말하자면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마 이제 기성 매체들, 특히 친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매체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기사 쓰는 사람들은 좀 면구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 있어봤고.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새끼인데 우리 새끼를 칭찬하는 게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네네네. 그런 생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안 해도 잘하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우리 이제 예전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항상 하던 거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렇죠. 너 잘하는 건 다 알지. 나중에 이제 항의했을 때 그런 얘기가 돌아오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근데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유튜버들하고 어떤 차별점을 두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뭐 소위 이제 민주당 칭찬하고 민주당의 대권 주자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뭐 띄워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유튜버들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 성격이 그런 거 약간 부끄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칭찬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칭찬을 되게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막 못 견뎌요. 막 칭찬받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칭찬하고 이런 거 잘 못 견디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칭찬을 잘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 하지 말자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민주당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 남천동을 하면서 보니 입장이 달라지니 논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동안은 진짜 우리가 거의 민주당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뭐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순간들 그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했고 민주당의 특히 소위 이제 개파 싸움 이런 거 중계는 아예 일부러 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러다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약간 좀 어느 정도 논조 전환을 하게 된 게 안 했더니 진짜 몰라. 그렇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주는 거야. 네. 근데 제가 그걸 왜 더 절실하게 느꼈냐면 12월 3일 날 밤에 생방송 도중에 밤 10시 23분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하는 거를 생방송 중에 접하고 이건 친위 쿠데타다. 그리고 이제 국회로 갔잖아요. 근데 국회를 갈 때 간 직접적 계기가 우리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가지고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는 거를 전에 들은 거죠.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파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 계기는 사실 그거였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네? 저는 그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사실 나도 그날 그걸 보고 갔고 그날 내가 국회 정문 앞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이 그 라이브 영상을 보고 뛰쳐나온 분들인데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매체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날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당의 당대표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및 그를 포함한 위시의 상당수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시민들을 빠르게 불러 모아서 사실상 내란을 막았다라는 이 한 줄을 보도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평가는 좀 정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저는 그날 밤에 제가 건조한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명태균 타임테이블을 엑셀표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랬었죠. 뭐 오창석 씨가 웃기기 시작하면은 소리를 풀어야지 하고 뮤트를 해놓고 사장 남천동을 틀어놨는데 네. 쓰다가 보니까 방송이 끝나 있는 거예요. 끝날 때가 아닌데. 네, 오늘 빨리 끝났네 하고 유튜브를 테러 고침을 했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 사람들이 간 걸 보고 없어진 걸 보고 혹시 여의도 갔나 생방하러? 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그냥 구경하러 가보자 라고 해서 움직였던 거였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이재명이 전파한 메시지를 이재명의 메시지를 보지도 않은 저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사람들은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언론인이 그걸 왜 몰라요? 다 그렇죠. 알아요. 알죠. 근데 절대 말하지 못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에서 왜냐면 저희가 12월 3일 이후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언론 매체 종사자들, 미디어 노동자들도 어떤 부분은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했었고 그리고 그날의 굉장히 강렬한 경험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의힘의 특정 국회의원들을 찍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그날 윤상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상현 의원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11시 조금 넘은 시각에 그 정문 앞에서 하얀색 택시를 타고 내린 윤상현 의원과 그의 그 훤칠한 보좌진 그 두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의원 지금 정문 막혔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수소충전소로 돌아가라. 뒤쪽으로 돌아가시라. 모두가 했던 말이 친절하게 가이드까지 해줬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 새끼 미안해. 그거 안 갔죠. 이거 나중에 보니까 당사로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 마음속에서 사실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아 이거는 사실상 동조 세력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저도 그날 밤에 정말 정확하게 회심한 게 제가 딱 내려가지고 그 강변북로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되게 그 무서움이 90% 기쁨이 10%였거든요. 야 내가 여의도 앞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이한 기쁨이네요. 정문 앞에 이제 그 보좌관들이나 기자들이 야근하다가 저 김밥 먹으러 가는 김밥집 있죠. 24시간 김밥집. 네. 그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는데 노인네 한 명과 키 큰 남자 두 명이 걸어가고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국회를 향해 가던 아저씨 한 분이 뒤를 보면서 주호영이 그렇게 살지 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샤라웃. 아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는 주호영. 예. 그리고 그는 당사로 가고 있고. 예, 그가 국회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11시에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그냥 걸어오면서 바로 그 정보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자들 짜고 지금 국회에서 빠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다 보니까 그 분노를 레거시 기자들이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습니다. 시간에. 그런데도 여전히 습관적 관성적으로 그 부분을 무시하고 뭐 김상욱을 띄우거나 이제 한동훈을 띄우건데 동참한다는 거는 저는 좀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졌었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가 마주치게 된 상대방은 우리가 그 전에 상대하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만드는 건데 이 이후에 12월 3일 이후에 우리가 직접 시민들이 만나게 되는 거리에서 직접 마주치게 되는 거는 사실상 정치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아예 종류가 달라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서 만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건데 심지어 봤던 그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정치 깡패들을 더 빈번하게 만나는 거고 사실상 거의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문제 이거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정치 깡패의 전문직화에 대한 문제를 극우 유튜버와 엮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전문직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하면 네. 전문가가 되거든요. 정치 깡패들도 네. 그렇죠. 몇 년을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단련이 되고 굉장히 숙련이 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2020년대 정치 깡패 중에서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정치 깡패 숙련공
예전에는 유튜버 왕자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주식회사 신남성연대의 대표. 이건 이제 민영법인입니다. 민영법인. 단체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왕자는 저희가 2020년 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헬마우스 코너에서. 자 5년 만에 그가 이제 실명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MBC와 SBS의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실명으로 배인규라는 실명으로 장식하는 신남성연대의 대표가 돼서 왔고요. 프린스배. 네. 소위 그때 이제 우리가 지칭할 때는 아스팔트 극우 유튜버라고 했었는데 아스팔트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 그렇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제도권과 만난 남자. 지금 이제 정치 깡패 중에서 가장 힘센 깡패. 길거리 몸빵형 중에 제일 잘 풀린 인물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몸빵형인데 실제로 맞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맞기는 되게 싫어합니다. 맞기 되게 싫어요. 네. 그래 심지어 맞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주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사람 때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고십시오. 네. 네, 만나주면. 때리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대에 쳐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이화여대를 침탈하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카운터 집회, 이게 2020년대의 극우 유튜버들의 주요 장사 수단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뭘 새로 생산해내는 일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우파들이 다 그렇잖아요. 문화상품 같은 거 못 만들잖아요. 이게 좌파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베끼는 걸 주로 하죠. 제가 그 장사를 서초동 대검 대법원 앞에 조국 집회 때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2019년이었는데 온 서초동의 법원 사거리가 이제 파란 시민들로 꽉 차 있는 와중에 그렇지. 그 반포대교로 넘어가는 저 언덕 등성이 성모병원 가는 길 그쪽부터 조그맣게 등을 돌려놓고 무대를 만들어서 극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벌써 6년 된 전략이네요. 카운터 집회도 장사가 된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어떤 내용 이런 거는 거의 그대로 복사붙임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상당수를 공유하거나 빼간 사람들. 우리 지난달에 김민아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카이데일리 직원 중에는 예전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 알바팀이 있다. 그랬었죠. 이게 극우가 레주메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카운터 집회에도 세부 분과가 있거든요. 세부 분과 카테고리로 좁히면 또 문헌정보학 시간. 분류해보자면 약자 괴롭히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운터 집회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 집회의 카운터 집회, 민주노총 집회의 카운터 집회, 광화문 집회의 카운터 집회. 그래서 옆에서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방해하거나 이런 정도가 그동안 신혜식 등의 아스팔트 우파가 해왔던 카운터 집회라면 배인규를 중심으로 한 조금 더 짱짱한 애들, 허리가 좀 곱게 펴지는 연령대 친구들.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어서 많이 먹는 애들이 주로 하는 거는 더 좀 치사한 쪽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민주노총이랑 붙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민주노총 집회 훨씬 크고 시끄러운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자리 확보도 잘합니다. 그렇죠. 넓은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는 태극기 왜 안 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냐면 거기서 진짜 앞에서 괜히 소리 잘못 지르면 내 상대편에 서 있는 분이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도 되면 실제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맞을 수 있죠. 그죠. 혹은 내가 때렸는데 내 손가락이 부러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겁니다. 네. 의사협회하고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대척점에 섰는데 의사협회가 집회할 때 극우들 거기 왜 안 가냐. 그러네요.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사람들 배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협을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는 순전히 피지컬 문제였던 거예요. 의료 보복이 있을까봐. 그렇지. 날 개복하면 어떡해.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겁쟁이들이에요. 그 맞불 집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불 앞에는 안 가는 거죠. 진짜 불은 뜨겁잖아. 한쪽 불 집회. 진짜 불은 뜨거워서 금속노조랑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생은 괴롭힐 수 있죠. 전형적인 대학생은 만만하다. 금속노조는 무섭다. 굉장히 단순한 로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배인규나 소위 말하는 이제 신남성연대나 이런 애들이 왜 이런 방식에 익숙해졌냐면 원래 5년 전, 6년 전부터 맨날 하던 게 그겁니다. 헬마우스 코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왕자 시절의 배인규가 주로 하는 방식은 이렇게 무슨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집회 카운트라는 거는 잘 못했어요. 그때는 규모도 작았고 훨씬 좀 어깨도 좀 더 좁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주로 뭘 했느냐? 집에 찾아갑니다. 집.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요. 이를테면 헬마우스 임경빈의 집. 네. 그렇죠. 확성기를 들고 어디서 찾아가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우리 집 앞으로 이제 그 부하들 한 서너 명과 함께 확성기를 단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아이콘화가 된 여성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여성의 회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얼굴을 대형 현수막에 프린트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네 차에 붙여놓고 주변을 뺑뺑 돌면서 그 여성을 모욕하는 방송을 내내 떠드는 거죠. 심지어 손석희 사장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JTBC 앞에 가서 욕설을 퍼붓는 걸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변희재였나? 그 사이즈는 또 이제 배인규는 또 못해요. 네. JTBC는 왜냐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 낙서해놓고 튄 다음에 내가 한판 붙었는데 그렇죠, 이러는 그렇죠. 거군요. 임경빈 생각까지는 만만하니까 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JTBC 앞까지는 자긴 못 가고. 왜냐면 개인이잖아요. 예. 그때 배인규는 주로 개인을 괴롭혔습니다. 특정인의 회사, 특정인의 집 앞, 특정인의 사무공간 이런 데에 가서 왜냐면 가장 약하고 가장 저항이 뭐 클 수 없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면 대상은 조그맣지만 보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재미를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연습을 몇 년 동안 한 거죠. 약자를 괴롭힌다는 건 어떻게 하면 법리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크기로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면 경찰에서 딴지를 걸 수 없다. 그건 원시시대의 선조들이 있죠. 리니지 BJ들 중에서 이제 현피를 하던 아프리카 BJ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준까지 하는 바운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누가 빵에 가고 누가 안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가끔은 살인사건도 나거든요? 그럼 그것도 판례가 됩니다. 자기들 케이스 그렇지. 스터디가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괴롭혀야 되나? 예,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괴롭혀야 되나? 데시벨 같은 자세한 그렇죠. 것들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게 전문화죠. 지들 딴에는. 깡패짓도 이제 전문화가 가능한 겁니다. 몇 데시벨까지는 경찰이 단속할 수 없다. 혹은 몇 분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시 하면 단속할 수 없다. 혹은 특정인을 현수막에 걸더라도 어디까지는 제재를 받지만 어디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행위예술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이런 걸 단련해서 자기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의 개인 괴롭히기 집회, 이걸 집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해코지 영상을 제작하는데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돼서 네. 개인을 그렇게 괴롭히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찾아낸 단계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하는 것처럼 집단이지만 소수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개인을 괴롭히면 스토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에 찾아가고 동덕대에 찾아가고 중앙대에 찾아가고 전남대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는 사진이 그겁니까? 그겁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네. 지금 프리즘 라이브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때 이제 안정권이 유튜브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네. 자기 딴에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해본답시고 이제 네이버에서 중계하는 그 프리즘 라이브라는 유튜브 비슷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로 지금 중계하는 화면인데 그때 이대에서 이제 탄핵 촉구 집회를 하는 학생들의 그 현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배인규가 그 피켓을 뺏어서 입으로 씹어먹는 신용을 하는 네.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철거 현장에 철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결합했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그래요? 용역 깡패들이 보통 하는 짓입니다. 가서 일부러 자기 머리를 디밀면서 때려 한다든지. 그렇죠.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사람한테 직접 위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철거민들이 하는 뭐 피켓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뭐 갖고 달아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입안에 쑤셔 넣어서 이제 씹어먹는다든지. 매를 일부러 맞는 작업.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상 위협인 경우 그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 바깥 차로에 천천히 지나가던 차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지금 그래서 용역 깡패 변형 버전, 정치 깡패 유튜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배인규를 꼽으면 되는 거죠. 지금 썸네일도 보시면 썸네일을 좀 보고. 네. 동덕대학교 있습니다. 갔을 때는 동덕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전남대학교를 갔을 때는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제목을 일부러 달거든요. 이게 이제 뭐야? 네. 조롱을 섞은. 이게 본인이 썸네일 보시면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파운데이션을 네. 색깔 안 맞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영상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페미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남자인 내가 이렇게 화장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영상으로. 내가 더 예쁘다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 정도 생긴 애들이 하면서 옷에 그리고 후드티에 그 라카 있잖아요. 민주동도 그걸 자기 옷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 페미 애들 같은 이미지를 자기가 이제 뭔가 굳이 사용해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우리가 뭐 저열하다고 말하기도 이제 부끄러울 정도지만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덩치 큰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롭혀도 내가 보복당할 거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존재들. 네. 이대 같은 이제 그 여대를 찾아간다든지 동덕여대 사건에 이제 난입해가지고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조롱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혐오를 퍼뜨리는 중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게 이 동덕여대의 솜솜이가 그 로고 캐릭터 이거를 알고 있어 대학교에. 아까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게 금속노조랑 싸우는 건 무서우니까 대학교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백래시쟁이들이 이 솜솜이 캐릭터를 가지고 조롱하는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만들더군요. 남녀 공학보다 훨씬 빈도가 심해요. 솜솜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밈이 된 거죠. 네, 그걸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배인규가. 그렇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 연령대,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의 극우 아스팔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썸네일에 녹이는 것도 잘하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걸 써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친숙한 20, 30대 젊은 남성층이 이제 유입되기가 좀 좋은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 배인규는 확실히 좀 다른 데랑 다른 게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잘 만들어요. 네, 그냥 방송 라이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대화한 걸 되게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그냥 하나의 콘텐츠로 밥 먹으면서 소비할 수 있게. 정치적 코드도 본능적으로 그 친구들이 느낄 것 같아요. 네. 나만 이런 만만한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그중에 제일 잘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반페미가 기치기 때문에 일단 장벽을 허물어 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2022년에 윤석열 대선 캠프가 이미 제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TV에 나가는 광고에서 남녀차별을 일부러 보여주죠. 여남차별을. 그래서 보시면 중앙대 시국선언하는 데 가서 이제 방해했었던 그 영상도 썸네일에 지금 조커 등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뚱뚱한 조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장은 이제 90년에 그 팀버튼 조커인데. 그게 그 나이대가 아닐 텐데. 옷은 호아킨 피닉스. 그죠? 그러니까. 아니 호아킨 피닉스 진짜 거식증 올 때까지 안 먹었다는데. 그렇지. 그건 못 하시겠고. 요걸 이제 하는데 이게 상징성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 조커 복장을 이번에 중앙대 괴롭힐 때 처음 쓴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페미니스트들의 집회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지고 나서 특정 개인 괴롭히지 못하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집회 현장을 쫓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괴롭힐 때 입고 등장했었던 옷이 이겁니다. 그때 이제 물총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하도 이제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집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집회 주최 측에서 이제 흩어져요. 집에 가는데 네. 집에 가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 복장을 하고. 물총을 들고 뒤에서 이제 물총을 찍찍 쏘면서 야 뭐 좀 해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괴롭힘이죠 이제.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건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물총을 쏘는 물의 방향을 그 사람한테 안 쏩니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잘못 쏘면 이게 또 폭행죄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괴롭히면서도 최대한 문제가 안 되는 선을 자기가 계속 가늠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인 상품을 정교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배인규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하는 존재냐? 네. 이 화면 건너편에 앉아서 슈퍼챗을 쏘는 그 누군가가 사실 하고 싶은 내면. 나도 저런 애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내가 싫어하는 애들을 괴롭히고 싶어. 근데 나 대신 진짜 찰지게 괴롭히고 그렇죠. 너무너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악당이 있는 거죠. 그 나한테는 영웅이고 그런 대행 업무를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고
나도 뭐 동덕여대나 뭐 중앙대나 이런 데에서 나랑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뭐 성명 발표하고 이런 애들 꼴보기 싫어. 가서 괴롭히고 싶어. 근데 그러면 혹시 처벌받는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또 이제 뭐 이 뻔뻔한 캐릭터도 아니라서 거기 가가지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할 텐데. 근데 등치 크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잘하는 형이 나 대신 가가지고 화끈하게 괴롭혀주는 거죠. 그 대리만족과 쾌감을 위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애들이 있고요. 잔악괴처럼 생각해보면 이쪽이 윤서인보다 훨씬 트렌드에 맞군요. 그렇습니다. 사이다 드라마 유행하는 거랑 똑같네요. 메커니즘 봤을 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윤서인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윤서인은 화면 건너편에서 슈퍼챗 쪼는 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윤서인은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없다 보니까.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혼술 세트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잠시 광고하러 돌아왔습니다. 바보상의 술안주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술도 많이 먹을 때입니다. 네. 지금은 목소리가 좀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참고로 지난 주말에 네. 건조가 친구들하고 그냥 신나서 술을 많이 먹었대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포금하셨잖아요. 월요일까지 목이 쉰 채로 출근을 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또 맥주를 또 아직까지 즐거움이 가시지 않아서 사놨는데 네. 냉장고는 허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바보상회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술을 매일같이 마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술은 먹고 싶은데 다른 건 먹고 싶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런 때가 저는 젊었을 때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안주를 먹고 싶어서 술을 먹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네. 반대잖아요. 술이 필요한 때. 그럼요. 호불호가 없는 메뉴를 이제 채워놔야 된다고요. 네, 이 방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나라 찾은 백성처럼 마셔야 되니까 네. 예 안주는 쉽고 간편한 거. 그럼요. 또 국산으로 먹어야죠. 네. 방건조 오징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꼴뚜기도 있고 꼴뚜기 아이템 생겼습니다. 네. 과도한 사치긴 하지만 좀 누릴만한 호사 죽방멸치도 있습니다. 비싼 멸치. 네. 황태보다 속살이 부드럽고 살이 많은 먹태도 있고요. 전 그렇습니다. 먹태가 좋더라고요. 네. 냉장고를 가득 채워줄 다양한 라인업의 바보상의 안주가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술도 더욱 즐겁게 드십시오. 그렇습니다. 역사가 부딪히는 순간인데 네. 저희 같이 팟캐스트로 시작한 되게 오래된 회사들은 자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유튜브로 시작한 회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보통 하단에 나오죠. 네. 그냥 네이버 스토어 링크를 줍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팔고 저희가 책임집니다. 바보상의 술안주는 액세스몰.kr에 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인규의 배짱이라는 거는 이제 실정법 앞에서 멈춰서는 배짱이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말하자면 서부지법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용기까지는 없습니다. 집에서 얼평하는 새끼. 그죠? 이것도 줄임말로 나왔으면 지벌새 이런 철저하게. 식으로. 네. 서부지법 문 앞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문 앞에서 한 5번째 열 정도 뒤에 서서 네.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재준하고 문 앞에 가서 영상 찍는 거 정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렇죠. 윤서인은. 네. 윤서인은. 네. 근데 그 문 앞에 가서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렇죠. 평일 오후. 조용해. 집회 없는 날. 혹시 사람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화들짝 놀라서 이제 피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애들인데 얘네는 이제 자기가 일렬에 서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벌받잖아요. 그건 안 합니다. 철저하게 실정법을 해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인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이제 배인규의 면이 깎이는 사건이었던 게 서부지법 폭동이기도 했는데 왜냐면 일단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저 판에서는
그거 하겠다라고 깃발 들고 설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맨 앞면에서 선봉 설 것처럼 해놓고 막상 터졌는데 야 비행기 어디 갔어? 그 자기 G80 차에 가서 따로 방송 켰던데 그죠.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는 배신자네. 쟤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프락치네. 그렇죠.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인이래. 까딱 잘못하면 중국인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배인규는 왜 서부지법 안으로 못 들어갔느냐? 처벌받는 건 실제로 맞는 건 무서우니까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뉴스를 타기도 했는데 직접 자기 방송을 켜가지고 자기가 나온 영상을 지워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죠. 잠깐 들어보실게요. 유리 부수고 막 쳐들어갔던 시민분들 얼굴 다 찍힌 거 저는 바로 비공개했어요. 왜냐면 시민들이 추후에 다 채증 영상으로 쓰입니다. 유튜버들 그 안에 들어가갖고 막 채증한다고 했던 거 조회수고 뭐고 다 내리세요 빨리. 시민들 다 잡혀갑니다. 화나서 들어갔던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화가 안 나. 근데 그 시민들 다 잡혀간다고. 징역 가요 징역. 자, 징역 가요 징역. 자,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번역해서 들으셔야 될 단어. 자, 극우 비문학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이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정확합니다. 나 잡혀갑니다. 네. 나중에 채증 영상으로 쓰인다고. 네. 니네 그거 갖고 있는 거 다 지우란 말이야. 나 나왔던 부분이 안 나와야 돼. 그렇죠. 이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밑줄 그은 시민이 의미하는 바는 나. 예. 하지만 판단지. 복수로 나온 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렇죠. 나들이 잡혀가요. 그죠. 네. 그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래도 나름 전문화된 정치 깡패의 이 재빠름인 건데. 그죠. 고도화된 상품이에요. 이 극우는. 12월 3일을 전후해서 그제야 뛰쳐나온 그 뉴비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올드비인 배인규는 이전에 많이 처벌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설치고 까불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벌금 1,000만 원인가를 형사범으로 받았습니다. 오. 제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형사로 받았으니 임경빈 돈은 아니구나. 그럼 제 돈 아니에요, 심지어. 네. 전 변호사비면 500만 원 썼습니다. 나라만 1,000만 원 부자가 됐어요. 이런. 그렇죠. 애국하셨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걸리면 누범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잡히면 가중처벌입니다. 네.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뭐 이제는 이제 이혼한 아내를 때렸던 전과도 있고 네.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때렸던 전과도 있고요. 여러 건이 누범으로 지금 누적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만약에 이번에 서부지법 근처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있다가 체증돼가지고 잡혔으면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무조건 구속이고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게 폭동 난 그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좋게 됐다. 늘 잘라주잖아요. 네, 좋게 됐다는 거를 자기도 체감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제 큰일 난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나쁜 의미에서 침착하냐면 안 들어간다는 건 이후의 상황이 소요가 시작됐을 때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다. 있어요. 심지어 배인규는 안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그 으쌰으쌰 하는 순간까지는 서부지법 앞에 있었거든요. 찍혀 있어요. 근데 뚫리고 쏟아져 들어가는 순간 등을 돌리고 거기서 도망칩니다. 그 서부지법에 셔터를 드는 60대 노인 정광훈의 특임 전도사 혹은 이제 불을 붙이려고 했던 놀라운 06년생 카키남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계산이 빨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지금. 폭력을 저질러라. 그렇습니다. 난 갈게. 개선도 빠르고 되게 자기 목적도 확실하네요. 딱 돈 벌 수 있는 데까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습된 그리고 잘 훈련된 정치 깡패다. 업계 넘버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헬마우스 코너 오래 들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안정권이라는 원조 정치 깡패. 그렇죠. 원조 유튜브 정치 깡패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배인규 같은 약삭 발음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늘 하던 짓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에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선거 방해 행위를 하죠.
선거운동을 하는 거를 가로막고 그 앞에 들어눕고 뭐 소리 지르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파란 자켓을 입고 그러고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선거 방해죄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됩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가 충분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이제 깡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한번 빵에 가면 세력이 다 누군가한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군요. 안정권이 빵에 가는 순간 배인규가 사실상 그 업계를 접수하거든요. 우리 동생들이. 그리고 나서 안정권이 중간에 이제 보석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보석으로 나올 때도 안정권한테 그 정치 깡패 기술을 전수했던 할아버지 세대쯤 되는 1세대 정치 깡패 유튜버가 이제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계보가 있어. 상진아재. 네. 상진아재가 그 안정권이 정치 깡패 짓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차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문이지만 안정권이 나올 때 보석 신청을 하고 나올 때 네. 나는 단독범이 아니다. 아, 팔았다. 단독범이. 죄수의 딜레마. 아니 이거 차를 빌려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왜냐면 그 뒤에 김상진이 그 선거방해죄의 공범으로 구속이 됩니다. 안정권은 나오고 김상진은 들어가요. 진짜 팔았구나. 만약에 내란이 성공해서 임경빈이 잡혀갔는데 네. 자기한테 스튜디오를 처음 빌려준 강성범 씨를 찌른 거예요. 저 형이 스튜디오를 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나쁜 소리를 방송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 깡패 업계에서 네. 자기 빵에 갔다고 형을 찌른 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악의 배신자죠. 크레딧이 바닥이 되죠. 완전 바닥이 되죠. 네. 그래서 주변이 떨어져 나가서 안정권이 사실상 복귀가 잘 안 되는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유튜브에 계속 새 채널을 만들고 어차피 날아갈 걸 아니까 새로운 채널을 미리 파놔서 거기 영상도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우리도 상도가 있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김상진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지만 그 이제 같은 사제였던 배인규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둘이 화해를 합니다. 전격적으로. 안정권이 사실상 옛날 동생한테 이 깡패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영화에서 네. 종종 나오는 옛날 동생한테 가서 사실상 엎드립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사과하는. 왕자가 안정권계였는데 이제 안정권이 왕자계가 됩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되면서 네. 관심 있는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화여대 그 침탈 사태 때 그때 이제 난리 버거지를 피운 다음에 배인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동을 할 때 롱코트를 입고 있는데 네. 그 롱코트에 뭔가 묻어 있는 거를 안정권 옆에 따라가면서 손으로 툭툭 털어줍니다. 따스한 손길. 저는 정말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야 세상 일 알 수 없구나. 야 안정권이가 완전히 배인규 꼬붕이 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고 네. 사육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와 정말 그쵸. 충격적이었어요. 아래 위가 정해져 있구나. 원래 원숭이들이 싸우고 나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털 고르기를 그러니까 누가 해주면 누구 털을 골라주느냐.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정권이 이제 계속 연설왕 TV 뭐 이런 거 연설 킹 TV 계속 만듭니다. 네. 연설 킹 TV 2 뭐 이런 거 왜냐면 계속 잘리니까 네. 계속 만드는데 원래는 그 서브 채널들을 만들었던 게 보통 한 3, 4만 정도 끌어 모았을 때쯤 유튜브가 밴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성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가 냅둬도 잘 못 큽니다. 이미 이제 알고리즘에서 탈락한 존재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업계에서 퇴출 단계였는데 배인규가 최근에 자기 방송에서 연설 왕 TV인가 연설 킹인가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화력 지원을 받고 이 배인규의 팬들이 가서 집단적으로 구독을 해주죠. 그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깡패 비즈니스의 그러네요. 양상. 나한테 이제 배복을 하고 엎드리면 내가 너 그래 연정을 봐서 살려줄게. 그 구역 넣어줄게. 다시 우유 넣어주고 나이트 하나 잘라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정권이 살아나고 실장님 되고 이런 양상이 이 업계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배인규는 올라왔습니다. 2020년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자가 미래의 1번 픽이 될 줄은 몰랐고요. 와, 진짜 몰랐습니다. 네. 정말 몰랐고 근데 뭐 재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권이 훨씬 압도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업계의 양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디든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함의 측면에서 안정권보다는 배인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 스포츠하고 똑같은 게 장기 부상을 한번 당한 다음에 예.
커리어가 끊기죠. 햄스트링 한번 나가면 네. 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미처 내가 이게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 그때 이후로 시즌 아웃이 몇 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구단도 찾지 않는데 그렇죠. 내 밑에 있던 애가 다시 데려와서 키워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연습생으로 받아주죠. 네. 자, 그리고 배인규는 그 형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여기서 룰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의 이 돈벌이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한 결과가 오늘의 배인규.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덩치가 커지고 이 업계, 이제 아스팔트 유튜브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따져주는 척도가 뭐냐면 젊은 층이 소위 말하는 젊은 애들이 네. 얼마나 좋아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게 약간 진보 유튜브 계층하고는 또 좀 다른 건데 그쵸. 그 이제 우파 집회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일단 나이가 어리다. 무조건 한 플러스 100점 정도를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요새 그 대학 순회 탄핵 반대 집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띄워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계속 펌핑을 하거든요. 네. 우리 요즘 청년층의 참여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꼭 청년층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해. 2030이 꼭 들어가요. 그건 이제 컴플렉스의 반영이거든요. 아, 만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만만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팔린다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때려 두드려 패고 싶은 만만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의미. 근데 말하자면 배인규는 이제 젊은 애들을 이 판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가 주도하는 집회를 봤더니 젊은 남자애들이 많다. 배인규는 우리 이제 소위 그 기존 우파 유튜버들이랑 좀 다르다. 우리에 비해서 젊은 층한테도 소구하는 지점이 있나 보다. 그걸 존중받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존중의 어떤 그 척도가 매겨지냐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배인규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창고가 생깁니다.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뛰어봐야 어디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될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행동파 젊은이. 키보드 워리어 아니고 네. 현장에 나와서 뛰는 젊은 애들을 제가 저렇게 많이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보수정당 머릿속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돈과 사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돈도 없이 저렇게 젊은 애들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와? 봤을 때는 배인규가 마법사인 거예요. 그렇지. 이 노인네들이 보았을 때는. 물론 배인규도 돈을 씁니다. 돈을 네, 그렇죠. 쓰긴 하죠. 이제 특히 젊은 애들 불러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자신감이 보이네요. 그 1월 달쯤에 배인규가 막 자기 틀딱들이랑 같이 하기 싫다 이러면서 한번 그거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신감이 뭐 거기서 보이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 나 없이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도권 정치보다는 훨씬 적은 돈을 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소구점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직은 이제 기득권이 되지 못한 기득권 워너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라도 동아줄이라고 하나 붙잡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뉴스에 소개됐던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의 지방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보셨겠지만 분석을 좀 해볼까요? 확인하신 다음에 보죠. 지방의원 들 빨리 튀어나와. 지방의원 들아 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내 들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명단 하나하나 까면서 내가 니들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국힘 지도부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돼. 국회의원들을. 자, 이 배인규는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정치 깡패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발적 후원을 받는 존재고요. 그리고 슈퍼챗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배인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트로피거나 배지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얘네들이 와서 나를 빛내주는 존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보니까.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배인규의 어떤 후광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가서 아부를 떠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2018년의 장면이 바로 다시 오버랩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의 한수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신의 한수가 100만이래. 네. 오프라인을 하면 이렇게 많이 모인대. 야 배현진 불러와 사회 보라 그래. 너 방송국 있다 왔다며? 라고 나경원과 황교안이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야 가서 우리 사진 좀 찍자 젊은 사람들 앞에서. 신혜식은 받은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한테.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재준이랑 완전 다른 반대의 케이스네요. 완전히 다른 존재. 네. 그러니까 성재준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 네. 네. 주류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라면 네. 이미 배인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나는 어차피 비즈니스는 따로 있어. 황건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내놔. 뭐 예를 들면 장량이 합류해 준다면 땡큐. 네. 그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니네가 와서 나를 더 빛내주겠다면 그럼 뭐 받지 뭐. 그러니까 뭐 송나라의 고위 관직이 되거나 이 지역에서 왕 자리를 책봉 받거나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너넨 정벌당해. 아 정말 이게 거란의 마음인 거예요. 2020년에 처음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비웃었는데 네. 그런 레벨이 아니게 됐다라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윽튜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까라들, 온라인 극우들이 소위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우화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주의였습니다. 그랬었죠. 처음에 헬마우스를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세상은 오프라인이고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너무 저쪽을 과대평가하고 이쪽을 과소평가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16년만 해도 가장 먼저 이런 문제에 기치를 들었던 게 미국이었는데 오프라인의 물결이 트럼프를 어마어마하게 지지하는 세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맞아요. 온라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푸틴이 직접 만들고 조직했다고 하는 가짜뉴스 페이스북 살포단이었죠.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 커요.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의 현상은 온라인만 봤으니까 우리는 온라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막지? 얘네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어떻게라는 걱정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네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맞설 용기가 없어. 근데 사람이 검둥이가 있고 누렁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용기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놈은 용기를 너무 가지고 있다가 깜빵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정도만 용기를 내면 감옥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걸 정교하게 알기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완성형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안정권은 줄을 서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마치 정동영 의원이 지난번에 총선 경선을 뚫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우리 이재명 변호사 옛날에 신인 때는 정동영과 통화하는 사람 팬클럽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거만하게 굴었다. 그 죽었어요. 죽었죠. 예, 바로 밑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세상에. 오창석 씨가 이런 기분이구나. 말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걷어들일 수 없으니 어쩌면 좋아라고 생각. 내가 이럴 때 이제 답답한 애가 나오는 거죠. 이미지 뭐 만들어야겠어요. 그렇죠. 오창석 씨 훌륭한 사람이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나 왜 굳이 이런 말을? 이것도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진짜로 이제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연대 경험이거든요. 네. 우리도 광장에 나가봐서 알지만 극우들끼리 만나서 서로 기쁜 마음. 맞습니다. 광장에서 나와 동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카타르시스는 다른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도 줄 수 없는 쾌감이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보다 잘합니다. 너무 헌법재판소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어쨌든 주말 집회에 나가서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해소되듯이. 네. 근데 혹시 그 쾌감, 그 카타르시스, 그 연대의 경험을 우리 말고 쟤네가 하게 되면 말하자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울대의 무슨 특수 동아리라든지 뭐 무슨 뭐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몇몇 대자보 붙이던 그 극우 대학생들 몇몇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하면 저렇게 센 형들이 안정권 뭐 배인구 뭐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눈도 못 맞췄을 것 같은 일진스러운 형들이 와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심지어 나랑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던 애들, 나랑 뭐 목소리가 다른 애들을 압도해준다. 쟤네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을 본다. 그걸 자꾸자꾸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연대의 경험이 주는 쾌감. 그게 중독적이 됐을 때는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네토우요의 이 지상화, 거리로 나온 네트우익에서처럼 그렇게 재특회가 탄생하는 과정처럼 우리도 더 많은 조직화된 극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이 여러분들도 금방 쉽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N TV조선 채널A의 밤 뉴스, 메인 뉴스 확인하시면은 큰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가 있었을 때 시민들 만나고 와요. 네. 그러면 아주 당연히 우리와 똑같이 생긴 매우 젊은 사람들도 태극기 성조기 들고
이제는 유모차도 흉내내죠. 근데 흉내낸다고 말하는 게 되게 미안한 게 그 시민들한테 애를 좌파를 흉내내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죠. 진짜 애를 데리고 있어서 나온 거죠. 네. 김계리 변호사처럼. 그게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든 나와서 만나서 반가워하고 감동받는 경험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기독교인들 어렸을 때 보던 친구들한테서 늘 이해 못하던 마치 걔네들이 가만히 있다 말고 방언을 하는 순간처럼 그거보다 조금 덜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감동을 공유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프라인 세력화가 끝났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젊은 남성층이 추가로 합류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폭발력.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서부지법에서도 한번 그렇죠.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뭐 아스팔트나 혹은 뭐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상대하면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네. 윤서인이나 윽튜브는 퇴치가 가능한데 이런 종류의 안정권이나 배인규 같은 오프라인형 아스팔트 유튜버들은 굉장히 퇴출이 좀 까다로운. 왜냐하면 집요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불법 노점상을 맞습니다. 끄집어내는 수준의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창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내고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구축해도 네. 진짜 잘 만들어요. 좋은 인력들이 실제로 붙고 왜냐면 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퇴출이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단순히 유튜브에 신고를 잘해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신고를 잘해가지고 유튜브에 밴을 받아내는 수준으로는 좀 어려울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하고 만났던 모 언론사의 이제 선배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들어봤더니 네. 유튜브 코리아 측의 최근 고민은 그런 이제 극우적인 메시지나 뭐 폭력적인 선동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극우 유튜버들을 계속 좀 지적을 해가지고 퇴출을 시키는 중인데 이게 본국의 어떤 그 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유튜브 코리아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유튜브 코리아 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온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미치는 맞습니다. 영향. 네. DEI가 폐지가 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지금 뭐 페이스북도 날아가고 아마존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거의 지금 구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버티고 상태인데 아, 네. 그렇구나. 그걸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본국이 그렇게 폐기가 되는 수순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조치들을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거는 니네가 지금 규정 위반하고 있다라고 들고 나왔을 때 막을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걸로는 얘네들을 못 막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다른 방법, 더 확실한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공화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돈줄 끊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배인규는 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막을 수 있을 거냐 하면 결국 자금줄, 돈줄, 자금 운용의 문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춰내서 세법상으로 퇴출시키는 거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시민단체를 괴롭힐 때 쟤네들이 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인 건데 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하고 있는 일은 시민단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신남성연대라는 말이에요. 신고된 업종은 공연업입니다. 공연업. 생예술반대. 회사를 운영하는데 퍼포먼스. 뭐 우리도 이제 여러 법인체들을 봤지만 사실상 1인 기업인 이런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최근에 계속 세금을 때려맞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배인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탈세 뭐 내지는 횡령 내지는 배임 행위를 자기 법인에 하고 있을 거고. 저 직원들은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들춰보는 순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신의 한수 같은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죠. 신의 시기하고 있는 신의 한수 같은 경우도 법인체로 돼 있는데 거의 사실상 1인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양상일 거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몇 개를 잘 타겟팅을 해서 국세청이든 뭐든 이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꼭 뭐 찍어서 죽이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정권에서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정화가 효과적일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화란 말이 더 정확하기도 하네요. 이거 하나 이제 전문 직종으로 딱 바라보고 그렇죠. 예. 업계로 보고 온 세계에는 이런 전문직이 지금 많이 생겼고 네. 그 전문직들의 왕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역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뭐 기껏해야 배인규 얘기 하나만 해놓고 배운 게 있는 게
다국적 거대 기업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민주공화정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공화정의 역사상 최악의 적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럽히기 시작한 이 시점에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이제 닷컴 대기업인 거예요. 애플과 구글만 남았어요. 이제 전 세계의 민주시민들은 제발 구글이 미국보다 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와, 우리가 세금 안 받아줄게. 우리가 너의 조세도 피처가 돼줄게. 우리가 너의 맨섬이 돼줄게.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구글이 만약에 DEI 정책을 본국에서 포기하죠. 그러면 한국만 무너지는 게 아닐 겁니다.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네, 수많은 배인규들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오프라인 폭력을 조직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더 흔해지면 메이저 미디어들이 이것에 대해 느슨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몇 명이 극우 유튜버한테 폭행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보도를 다 못해요. 이러면 이제 흔해진 다음에 돈 많고 센 어느 집안 자제들이 이걸로 무혐의가 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한 박자씩 한 박자씩 세상이 더럽혀지겠죠. 배인규는 지금 그 시대의 문을 열려고 하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퍼스트 펭귄. 악귀계의 이준석이죠. 그리고 퍼스트 펭귄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준석계의 악기가 아니고요. 네. 퍼스트 펭귄은 사망률이 높아요. 우리는 위안돼. 네, 지금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헬마우스 코너를 오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우리는 그때 알았어야 했고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었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적극적으로 임경빈의 콘텐츠를 제가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면은 팬데믹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제일 신속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도 그 임경빈하고 얘기하면서 그 주말에도 만나고 토요일에도 만나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게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노인네 부류와 젊은 부류. 젊은 부류는 배인규나 GZSS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네 부류에는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순복음교회 계열사들이 맞붙고 있어요. 범순복음교회 일가가 그렇죠. 네. 있어요. 이 두 부류가 다른 거는 팬데믹 때는 노인네들만 나갔습니다. 왜? 애들은 모든 가짜뉴스를 읊어요. 백신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알았어요. 나가지 말자. 나가면 죽는다. 마스크 쓰고 나가자. 하지만 전광훈과 프렌드들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네. 나가서 네. 걸렸죠. 전광훈 주변에 유명한 많은 분들, 코미디언 제가 이름 기억 안 납니다. 몇몇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네. 제가 팬데믹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말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냐? 죽었을 때 말을 못한다. 그래서 죽고 나면 잊혀진다. 그래서 전광훈만 죽지 않으면 이 집회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신소걸 목사였죠? 네. 심지어 전광훈은 살아 돌아오죠. 걸리고도 안 죽었죠. 걸리고도 라방하며 돌아오죠. 아. 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우리 이제 헬마우스 코너의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짓을 우리가 이제 5년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거를 먹어본 사람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머지 뭐 주류 매체들 MBC, 뭐 SBS, KBS 다 우리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네. 자신 있게 우리가 퍼스트 펭귄으로서 살아남은 퍼스트 펭귄으로서 이 현상에 맞서는 선봉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극우 광산을 제일 오래 캤기 때문에 네. 진폐증도 제일 심할 거거든요, 헬마가. 막 카나리아가 막 나이대가 있다만 해요. 막 네. 근육질이요. 그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헬마는. 근데 저 진중권 편 3년 전에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헬마 여기서 조금만 더 지치면 네. 지가 진중권 된다. 그러니까 잘해줘야 끔찍해. 되고 네. 많이 휴식을 취해야 되고. 맞아요. 꼭 최종 복수는 흑화된 우리 편이잖아요. 네,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T5000 존 커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너무 위험한 취재는 목숨을 바친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영혼을 바치거든요. 그렇죠. 임경빈이 저쪽으로 가기 전에 저는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낼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동안 1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좀 더 해보죠. 헬마우스 코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KBR